칼로리를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우리 몸도 뭐 생각하고 숨쉬고 또 운동하는 모든 활동에 이 칼로리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근육 만들고 회복시킬 때는 이게 더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 비유가 딱 맞네요. 그리고 그 연료는 주로 세 가지 영양소에서 오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 네.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1g당 한 4kcal 정도, 그리고 지방은 1g당 약 9kcal의 에너지를 내요. 9kcal요? 와. 네, 그러니까 같은 무게라도 지방이 훨씬 더 농축된 에너지원이라는 뜻이죠. 뭐 알코올도 1g당 한 7kcal 정도 되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근육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없는 그냥 빈 칼로리라고 봐야죠. 와, 지방 칼로리가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그럼 우리 몸이 하루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이걸 알아야 좀 계획을 세울 텐데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을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요. 맞아요. 그걸 이제 기초대사량, BMR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예요. 최소 에너지? 네, 나이, 성별, 체중, 특히 그 근육량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보통 BMR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육이 중요하군요. 그쵸.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기초 대사량에다가 뭐 일상적인 활동이나 운동, 심지어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까지 전부 더한 거. 전부 다요? 네. 총 에너지 소비량, TDE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하루 동안 진짜로 사용하는 총 에너지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BMR은 그냥 시동만 걸어놓은 상태고 TDE가 진짜 주행연비 같은 거군요. 그럼 혹시 온라인 계산기 같은 걸로 이걸 좀 알 수 있나요? 네, 그런 계산기들이 좋은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추정치라는 걸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활동량도 다르고 신진대사도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그래서 계산된 TDE를 시작점으로 삼고 뭐 체중이나 몸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나한테 맞는 값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럼 그 TDE를 기준으로 어떻게 칼로리를 조절해야 근육을 좀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에너지 균형 원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간단해요, 사실. 네, 섭취 칼로리가 TDE, 즉 소비 칼로리보다 많으면 체중이 늘고 네, 이게 칼로리 과잉 상태죠. 네, 과잉. 반대로 적으면 줄어들고요. 칼로리 부족 상태.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약간의 칼로리 과잉 상태가 필요해요. 약간 더 먹어야 하는군요. 네.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추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TDE보다 하루에 한 250에서 500kcal 정도? 그 정도 더 섭취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250에서 500이요? 어느 정도 양이죠? 예를 들면 닭가슴살 한 덩이나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에 바나나 하나 정도 추가하는 수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좀 계획적인 잉여인 거죠. 계획적인 잉여. 그럼 반대로 체지방을 빼고 싶을 때는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쵸.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칼로리를 너무 많이 줄이면 근육까지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적절한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고 또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단순히 칼로리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500kcal를 뭐 과자나 음료수로 채우는 거랑 닭가슴살이나 채소로 채우는 거랑은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칼로리의 양만큼이나 칼로리의 질, 그 영양 밀도가 정말 중요해요. 영양밀도요? 네, 똑같은 500kcal라도 가공식품은 뭐 당분이나 포화지방 위주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부족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자연식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같이 공급해주고요. 근육 성장이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영양밀도 높은 식품으로 칼로리를 채우는 게 현명하죠. 그런데 운동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가끔 살도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붙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하던데요. 칼로리 과잉이 아니어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신체 재구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신체 재구성? 네, 운동 초보자의 몸은 훈련이라는 새로운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동시에 근육 합성을 늘리는 뭐랄까 일종의 보너스 기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오, 보너스 기간?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주로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몸이 운동에 적응하면 이런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요. 아, 계속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근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의도적인 칼로리 과잉 성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흔히 하는 오해가 탄수화물 막으면 무조건 살찐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총 칼로리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 몸의 기능이나 건강에는 그 칼로리가 어디서 오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 뭐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거요. 그런 게 문제인 경우가 많죠. 복합 탄수화물은 운동 수행 능력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고요. 그렇죠. 또 다른 실수는 뭐 건강한 음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양 조절에 실패하거나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흔해요. 아,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얼마나 먹는지 꾸준히 좀 추적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칼로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근성장 목표 달성에 정말 기본이 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산된 TDE는 그냥 시작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그 목표 칼로리를 좀 섬세하게 조절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네, 과정이 중요하군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칼로리를 단순히 뭐 제한하거나 채워야 할 숫자가 아니라 정말 목표 달성을 돕는 똑똑한 파트너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몸의 소리에 좀 귀 기울이면서 이 칼로리라는 파트너와 함께 근성장 여정을 시작해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주변에서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 뭐 운동 전엔 절대 피해야 한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뭐가 맞는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탄수화물은요,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봐야죠. 칼로리 섭취가 소모량보다 많을 때 살이 찌는 거지, 뭐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 특히 통곡물이나 채소 같은 그런 복합 탄수화물은 포만감도 주고 혈당도 좀 안정시켜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운동 전에 먹으면 안 좋다. 이것도 좀 잘못 알려진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정말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어주면 근육의 주요 연료인 글리코겐을 미리 채워둘 수 있거든요. 아, 글리코겐이요. 네.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요. 힘을 더 잘 내고 더 오래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물론 뭐 운동 직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적절히 섭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힘만 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육 성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잖아요. 1g당 4kcal 정도. 특히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써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돼 있다가 직접적인 연료로 쓰이죠. 네네. 이게 부족하면 운동 강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단백질 절약 효과라는 건데요. 단백질 절약 효과요? 그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충분히 있으면 우리 몸은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 합성에 우선적으로 써요. 근데 만약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에너지를 얻으려고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쓰게 돼요. 아, 그럼 근육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애써 만든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니까 근성장에는 정말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근육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셈이에요. 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근손실이 올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탄수화물도 다 같은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뭐 단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네, 그게 분자 구조랑 소화 속도 차이인데요. 단순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 흰빵, 흰쌀밥 이런 정제된 것들은 흡수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혈당을 아주 급격하게 올리죠. 아, 확 올라가는군요. 네. 반면에 현미, 통밀빵, 고구마, 채소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돼요. 그래서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이때 혈당 지수 GI나 혈당 부하 지수 GL 이런 걸 참고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GI는 혈당 상승 속도, GL은 섭취량까지 고려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속도랑 양. 네.
보통은 GI, GL이 낮은 복합 탄수화물이 좋다고 하지만 이게 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럼 이제 종류를 알았으니까 이걸 실제로 언제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운동 한 2식에서 4시간 전에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현미밥에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 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 없다. 운동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뭔가 먹어야 한다면 그때는 바나나처럼 소화가 좀 빠른 탄수화물을 소량 먹어서 바로 쓸 에너지를 보충할 수도 있어요. 운동 후에는요. 보통 운동 끝나고 단백질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건 많이 아는데 탄수화물도 중요한가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 후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 시간을 글리코겐 보충의 기회의 창이라고 부르거든요. 기회의 창이요? 네, 이때는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밥이나 감자 아니면 과일 주스 같은 걸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고갈된 글리코겐을 빨리에 다시 채워주는 거죠. 이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글리코겐 합성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 그러니까 근육 회복이랑 성장에도 도움을 줘요. 아, 운동 직후에 빠른 탄수화물이 회복에 좋군요. 네, 혹시 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1시간에서 2시간 내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할 때랑 근육 늘릴 때는 탄수화물 섭취 방법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죠. 만약에 체지방 감량이 목표다, 그러면 일단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는 GI 낮고 섬유질 많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양을 좀 조절해야겠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오히려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운동 전후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챙겨주는 게 현명합니다. 아, 다이어트 중에도 운동 전후는 챙기는 게 좋군요. 네, 반대로 근육량을 늘리는 게 목표라면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중요하고요.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를 늘려야 해요. 보통 체중 1kg당 한 4g에서 7g 정도를 권장하는데 특히 운동 전후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에너지 공급이란 회복을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탄수화물을 그냥 무조건 피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목표나 몸 상태에 맞춰서 종류, 양, 타이밍 이걸 잘 조절해서 똑똑하게 활용해야 하는 뭐랄까 우리 몸의 중요한 파트너네요.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칼로리 균형을 맞추는 것, 그리고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관찰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 그게 현명한 탄수화물 활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단백질하면 근육 만드는 벽돌,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게 맞긴 하죠. 운동으로 근육이 좀 손상되면 그걸 복구하고 키우는데 꼭 필요한 재료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건축자재 그 이상이에요. 아, 그 이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걸 조절하는 효소들. 이것도 단백질이고요. 또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처럼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도 단백질이고 심지어 우리 피부나 뼈의 구조, 콜라겐 같은 거요. 다 단백질 기반이죠. 효소, 호르몬, 구조 단백질,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산소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나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까지. 근데 더 재밌는 건 근육 만들 때도 그냥 재료만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근육을 만들지 약간 신호체계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와, 신호체계라니 훨씬 더 능동적인 느낌인데요. 그럼 단백질의 그 기본 단위, 아미노산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레고블럭처럼 한 20가지 정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중에서도 우리 몸이 직접 못 만들어서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9가지. 그걸 필수 아미노산, EAA라고 부르잖아요. 네, EAA. 이게 근육 합성에 특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 9가지 EAA가 모두 충분히 들어있는 식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이 대표적이고요. 식물 중에서는 콩이나 퀴노아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근육을 제대로 합성하려면 이 9가지가 다 필요해요. 아,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군요. 대부분 곡류나 채소처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국의 부품이 다 있어야 제품 하나가 완성되는데
특정 부품 하나가 계속 모자라면 전체 생산량이 그 모자란 부품 수에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네. 이해돼요. 그것처럼 불완전 단백질에서 가장 부족한 그 필수 아미노산이 전체 단백질 합성 속도를 딱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9가지 EAA가 정말 한 팀처럼 다 같이 움직여야 해요. BCAA. 특히 류신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켠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결국 재료가 다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류신이 스위치, 즉 방아쇠 역할은 하지만 나머지 EAA들이 총알, 그러니까 재료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진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거고요. 만약 식물성 식품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족한 아미노산을 서로 채워주는 방식? 예를 들면 쌀하고 콩을 같이 먹는다거나 하는 상호 보완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근육이 어떻게 커지는지 그 메커니즘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근육 단백질 합성, MPS랑 분해, MPB, 이 둘의 싸움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근육량은 결국 합성이 분해보다 많을 때, 그러니까 MPS가 MPB보다 클 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면 둘 다 늘어난다면서요? 네, 저항성 운동을 하면 MPS도 MPB도 다 증가해요. 근데 핵심은 운동이 근육세포를 단백질 합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종의 준비태세를 갖추게 한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운동 끝나고 단백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민감해진 상태에서 재료를 딱 넣어주면 MPS는 확 늘리고 MPB는 좀 억제해서 근성장 환경을 만드는 거네요. 정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신이 MPS 스위치를 켜주고 나머지 EAA들이 재료가 돼서 합성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럼 그 타이밍, 예전엔 기회의 창이라고 해서 운동 끝나고 30분 1시간 안에 꼭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 창이 생각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운동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섭취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사실 MPS 자체는 24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까지도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꼭 그 시간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특정 타이밍에 딱 맞춰 먹는 것보다 하루에 필요한 총 단백질량을 잘 챙겨 먹고 그걸 뭐 한 3, 4시간 간격으로 20에서 40g씩 꾸준히 나눠 먹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럼 이런 질문 많이들 하시잖아요. 단백질 많이 먹으면 무조건 근육 커지나요? 이건 답이 확실히 아니오겠네요. 당연하죠. 단백질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근육이 클 만큼 충분한 운동 자극이 있어야 하고 또 몸 전체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총 에너지, 그러니까 칼로리 섭취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회복을 위한 휴식도 필수죠. 다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또 걱정하시는 게 단백질 먹으면 살찌냐, 신장에 무리 가냐 이런 건데요. 네,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살이 찌는 건 사실 단백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총 칼로리 섭취량이 쓰는 것보다 많을 때 찌는 거잖아요. 단백질도 1g당 4kcal 에너지를 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신장 문제는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준, 그러니까 체중 1kg당 1.2g에서 2.0g 정도 범위 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하고요. 결국 기본은 자연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음식이 먼저 이 원칙인 것 같아요. 다른 영양소도 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가장 좋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단백질 보충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 뭐랄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만으로 목표량을 다 채우기 좀 버겁다거나 아니면 운동 직후처럼 특정 타이밍에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종류도 많던데요. 유청, 카제인, 대두. 네, 유청은 흡수가 좀 빠르고 카제인은 느리고 대두는 식물성이지만 완전 단백질이고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자신에게 맞는 걸 고르는 게 좋겠죠. 성분이나 함량도 꼼꼼히 보시고요. 너무 많이 먹는 건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근성장이 목표면 체중 킬로그램당 한 1.2g에서 2.0g 사이로 목표를 잡고 이걸 하루 3끼 식사나 간식에 걸쳐서 한 번에 20에서 40g 정도씩 꾸준히 나눠 먹는 전략, 운동 전후 타이밍도 좀 고려하면서요. 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단백질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양뿐 아니라 질, 즉 완전 단백질을 신경 쓰면서 자연식품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
물론 이 모든 건 충분한 운동, 총칼로리, 그리고 휴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권장량을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마다 유전적인 부분이나 나이, 심지어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같은 요소들이 단백질 대사나 근육 반응에 생각보다 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개인차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영양 전력은 점점 더 그냥 평균적인 권장량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맞춰진 접근이 필요해질 거라는 점,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근육 키울 때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게 사실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중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1g당 9칼로리, 고효율 에너지원인 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몸 모든 세포막의 핵심 구성 요소거든요. 세포막이요? 네, 특히 근육 세포막. 이게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노폐물 배출이나 세포끼리 신호 주고받는 거 이런 게 다 원활해져요. 여기서 이제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와, 세포막까지? 근데 또 호르몬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테스토스테론 같은 거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성분이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기본 재료가 돼요. 재료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너무 저지방 식단만 고집하면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육 성장에 안 좋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비타민 흡수에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비타민 A, D, E, K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지방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이나 회복에 직접 영향을 주고요.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 운동하고 나서 생기는 세포 손상을 좀 줄여주죠. 그렇군요. 필수적이긴 한데, 그럼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하느냐? 이게 문제겠네요.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크게 보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식품 아니면 코코넛 오일 이런 데 많은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수치를 높여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좀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세포막 만들고 호르몬 만드는 데도 필요하니까요. 근데 양 조절이 중요하죠. 보통 총 에너지 섭취량이 한 10% 미만, 그 정도로 권장해요. 10% 미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착한 지방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은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이런 거요? 네,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은 다시 단일불포화랑 다중불포화로 나뉘는데요. 말씀하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이런 데 많은 게 단일불포화 지방이에요. 이건 LDL은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지켜주거나 높여줘요. 오, 좋네요. 그럼 다중불포화는요? 오메가3, 오메가6 이게 필수 지방산 맞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오메가3.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해요. 왜죠? 강력한 항이염증 효과가 있거든요. 운동하고 나면 근육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는데 이걸 줄여주고 회복을 도와줘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호두 같은 걸 먹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메가6도 필수적이긴 한데 현대 식단에서는 이걸 너무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콩기름, 옥수수유 이런 데 많거든요. 중요한 건 오메가3랑 오메가6의 균형이에요. 이 비율이 깨지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럼 최악은 뭔가요? 절대 피해야 하는 거. 단연 트릉시 지방이죠. 이건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인데 LDL은 높이고 HDL은 낮추고 염증 반응까지 일으켜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주로 가공식품, 튀김류, 마가린, 쇼트닝 이런 거요. 성분표 잘 보셔야 해요. 부분 견과류라고 써 있으면 그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건 정말 1% 미만? 아니 거의 0%로 줄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피하는 걸로? 그럼 지방 먹으면 살찐다는 말은 좀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없어요. 오히려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포만감. 네. 무조건 지방을 피하면 아까 말한 호르몬 문제나 비타민 흡수 문제, 세포 기능 저하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근성장에 좋을 리가 없어요. 결국 어떤 지방을 얼마나 먹느냐가 핵심이네요. 그럼 이걸 좀 쉽게 실천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당연히 좋은 지방을 선택하고 나쁜 지방은 피하는 거. 방금 얘기한 식품들 위주로요. 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그렇죠. 둘째는 식품 라벨 확인하는 습관. 트랜스 지방 0g인지, 부분 경화유 없는지 꼭 보세요. 셋째는 조리법.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거나 삶는 게 훨씬 낫죠. 기름 사용을 줄이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양 조절. 아무리 좋은 지방도 칼로리는 높으니까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 아보카도는 반 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아요. 네, 좋은 지방을 똑똑하게 적당량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도 중요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몸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내 운동 강도나 목표, 또 내 몸이 특정 지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보면서 나만의 맞춤 전력을 찾아가는 거. 그게 어쩌면 근성정을 극대화하는 진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는 건물의 뭐랄까 기초, 기동, 그리고 에너지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재미있는 비유네요. 각각 역할이 아주 뚜렷하죠. 네. 탄수화물은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잖아요. 특히 운동할 때, 뇌 쓸 때도 꼭 필요하고요. 그렇죠. 즉각적인 연료. 그리고 단백질은 근육 만드는 벽돌, 운동하고 나서 회복하고 근육 키울 때 진짜 중요하고요. 맞아요. 직접적인 재료죠. 지방은 그럼 에너지 저장고, 그러면서 호르몬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조력자 같아요. 특히 근육 성장에 관련된 호르몬 만들 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균형이 딱 깨지면 그 에너지 시스템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 연결되어 있어서요? 네. 그럼 결국 당신의 운동 목표 달성에도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하다. 그럼 몸이 급하니까 근육 단백질을 가져다 에너지로 쓰려고 해요. 그럼 근손실이 오겠네요. 그렇죠. 근손실 위험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지방이 너무 없으면 호르몬 생성이 잘 안 돼서 근육 키우는 데 필요한 환경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보통 건강 생각하면 탄수화물 한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 뭐 이 정도 비율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일반적인 건강 유지 기준이죠. 평균적인. 근데 근육을 키우든 아니면 체지방을 빼든 뭔가 뚜렷한 운동 목표가 있는 당신한테는 이게 좀 달라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운동하는 분들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도 하지만 특히 근육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려면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장 비율은 그냥 참고 정도. 좋은 시작점일 뿐이고요. 당신의 운동 목표나 활동 수준에 맞춰서 이 비율을 계속 조절해 나가는 거죠. 아, 목표에 따라서 뭘 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체중이랑 근육량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러면 어떨까요? 체중 유지는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딱 균형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만약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근육 회복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일반 기준보다는 단백질 비중을 약간 높이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약간요? 어느 정도로요? 예를 들자면 탄수화물은 55%, 단백질은 20%, 지방은 25%, 이 정도로 시작해 볼 수 있겠죠. 아하. 그럼 반대로 체지방 감량. 이거 관심 있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지방 뺄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근손실이에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져서 나중엔 오히려 살 빼기 더 힘들어지거든요. 아, 맞아요. 요요 현상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 비중을 꽤 높여야 돼요. 한 30%에서 40% 수준까지도요. 와,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네. 그래야 포만감도 좀 오래가고 근육을 최대한 지킬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운동할 때 힘은 내야 하니까 아예 안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럼 어떤 탄수화물이요? 현미나 통곡물 같은 거 있잖아요. 복합 탄수화물. 그런 걸로 적당량 챙겨 먹는 게 좋죠. 그럼 근육 키우는 벌크업 때는요? 그냥 단백질만 잔뜩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게 흔한 오해인데요. 근육 만들려면 재료인 단백질도 당연히 충분해야 하지만요. 체중 1kg당 1.4에서 2.2g 이상. 동시에 근육 만드는 과정 자체에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원이랑 촉매제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 섭취가 진짜 중요해요. 아, 탄수화물이 에너지랑 촉매제 역할. 네. 전체 칼로리의 한 45%에서 60%, 아니면 운동 강도에 따라 더 많이 먹어야 할 수도 있고요.
운동할 힘도 없고 회복도 느리면 근육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지방도 그럼 어느 정도는 먹어야 하고요. 물론이죠. 호르몬 생성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것 또한 15에서 30% 정도는 꼭 챙겨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먹어도 살 안 찌고, 누구는 근육 잘 붙고, 누구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고, 이 비율을 다 똑같이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개인차가 크죠. 말씀하신 것처럼 타고난 체형, 신진대사가 빠른 편인지 아니면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인지 혹은 탄수화물 먹으면 좀 살이 쉽게 찌는 편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권장하는 시작점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마른 체형이다. 그러면 탄수화물 비중을 좀 더 높게 시작해보고 반대로 살이 좀 잘 찌는 체형 같다. 그러면 단백질이랑 지방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몸 반응을 보는 거죠. 활동량이나 나이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무직이랑 계속 몸 쓰는 일 하시는 분이랑 필요한 에너지가 완전 다르겠죠. 나이도 무시 못하는데요. 특히 한 50세 넘어가면 아나볼릭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근육의 단백질 신호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젊을 때랑 똑같이 단백질 먹어도 근육 만드는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노년층은 근감소 막으려고 젊은 사람들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체중 1kg당 1.2에서 1.6g 이상 챙겨 드시라고 권하기도 해요. 와, 진짜 생각할 게 많네요. 그럼 이 숫자들, 비율들,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시된 비율이나 그램수, 이걸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일단 한번 시작해보는 거죠. 그리고 당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이요? 예를 들면 뭘 봐야 할까요? 에너지 수준은 어떤지, 피곤하진 않은지, 운동할 때 힘은 잘 나는지, 아니면 거울 봤을 때 몸은 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딱 떨어지는 완벽한 황금 비율 찾기 게임이 아니네요. 아니죠. 내 몸이랑 대화하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뭐랄까, 긴 여정?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각 영양소가 왜 필요한지 그 역할을 이해하고 당신의 몸 상태랑 목표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혜, 그게 필요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당신 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네요. 그럼요. 실패가 아니죠. 그 반응을 통해서 또 배우고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쩌면 진짜 가장 효과적인 영양 전략이라는 건 어떤 정해진 식단표가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자체일지도 몰라요.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단백질 섭취량 여기에만 딱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근육 만드는데 사실 단백질 말고도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뭐랄까 숨은 조력자 같은 거요? 네, 그게 바로 비타민이랑 미네랄인데요. 아하. 이 미량 영양소들 진짜 조금 필요하긴 한데 에너지 만들고 근육 움직이고 또 회복하는 데까지 근육 성장에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들을 하거든요. 정말요? 네. 단백질만 막 잔뜩 먹고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유하자면 자재는 최고급으로 쌓아놨는데 정작 집질 기술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효율이 확 떨어져요. 아, 기술자가 부족하다. 확 와닿네요. 네. 먹은 단백질이 진짜 근육으로 바뀌려면 얘네들이 꼭 필요해요. 듣고 보니 단백질에 좀 가려져 있었네요. 그럼 특히 중요한 비타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고요. 단백질 대사에도 깊숙이 관여해요. 아, 단백질 대사에도요? 네. 예를 들어서 비타민 B6, 이게 피리독신인데 네. 이게 아미노산 대사에 직접 작용해서 단백질 만드는 걸 돕고요. 네네. 그리고 B12, 코발라민이라고 하죠. 네. 이건 적혈구를 만들어서 근육에 산소를 더 잘 보내주게 하죠. 산소 공급 예. 중요하죠. 네. 그래서 특히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이거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해요. 결핍되기 쉽거든요. 아, 그렇군요. 채식하시는 분들. 비타민 D 얘기도 안 할 수 없겠죠? 뼈 건강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근육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맞아요. 비타민 D가 단순히 뼈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근육 기능 그 자체,
그리고 근력 키우는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진짜요? 네, 실제로 비타민 D 부족하면 근력이 좀 약해지거나 운동하고 나서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특히 현대인들 햇빛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중 하나죠. 그러네요. 저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비타민 C도 빼놓을 수 없죠.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운동 때문에 생기는 세포 손상 줄여주고 회복을 빨리 하게 돕고요. 콜라겐 만들 때도 필요해서 관절 건강에도 좋아요. 아, 회복이랑 관절까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제 미네랄 쪽으로 가볼까요? 칼슘 하면 보통 뼈인데 근육이랑은 어떤? 칼슘이 사실 뼈 건강의 아이콘이긴 한데 근육이 수축할 때 신호를 전달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신호 전달이요? 네, 칼슘 이온 없이는 근육이 제대로 딱 수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족하면 막 근육 경련 오거나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죠. 아, 저 가끔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날 때 있는데 혹시 그것도 칼슘 부족이랑 관련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진짜 중요해요. 마그네슘이요? 네, 이건 정말 팔방민이에요. 수백 가지 효소 반응에 필요하고 에너지 생성, 단백질 합서, 또 신경 기능 조절하고 근육 이완시키는 거 도와주고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래서 운동 후에 근육통 좀 줄여주거나 경련 막는 데 도움이 되죠. 이게 또 땀으로 쉽게 빠져나가니까 운동 꾸준히 하시면 특히 신경 써야 하고요. 아, 땀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아연도 중요해요. 면역 기능도 돕고 단백질 합성에도 필요하고 또 근육 성장에 영향 주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지에도 관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철분. 이건 혈액 속 헤모글로빈 성분이잖아요. 근육에 산소 날라주는 핵심 역할. 지구력이랑 에너지 수준에 바로 영향을 주죠. 와, 이렇게나 많은 비타민, 미네랄이 근육 만드는데 다 관여한다니 새삼 놀랍네요. 그럼 이런 거 그냥 간편하게 종합 비타민 같은 보충제를 먹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게 항상 음식 먼저. 이 원칙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 먼저요. 네. 자연식품에는 특정 영양소 하나만 딱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물성 화합물,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죠.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있어서 서로 막 시너지 효과를 내요. 아, 시너지 효과. 네. 이걸 식품 시너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복합적인 작용 덕분에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해서 쓰는 비율, 즉 생체 이용률이 보충제만 먹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충제는 식단을 보완하는 거지 건강한 식단 자체를 대신할 순 없어요. 네. 물론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진단받았거나 식단 제한 때문에 먹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랑 상의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럼요. 근데 막 무분별하게 먹으면 오히려 특정 영양소 너무 많아져서 독성 위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보충제는 정말 보조 역할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특히 어떤 미량 영양소들이 좀 부족하기 쉬운지, 그리고 식단 짤 때 뭘 좀 주의하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에너지도 많이 쓰고 땀도 많이 흘리니까 마그네슘, 비타민 D, 철분, 아연, 칼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거나 손실되기 쉬워요. 아, 그렇겠네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식단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비타민 D랑 칼슘, 그리고 비타민 A 섭취가 좀 부족한 편으로 나와요. 비타민 D, 칼슘 A요? 네. 그래서 식단 짤 때는 권장 섭취량 RDA나 충분 섭취량 AI 같은 걸 참고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는 그 최대치, 상한 섭취량 UL이라고 하죠. 이걸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든 과하면 안 좋으니까요. 결국 답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다양한 색깔 채소 과일 많이 먹고 또 가공 덜 된 통곡물, 살코기, 생선, 콩 같은 자연식품 위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노력이 근육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그 미량 영양소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 미량 영양소들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겠어요. 보디빌딩 식단, 이거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죠. 특히 매일 마주하는 가공식품이랑 또 자연식품 사이에서요. 어떤 선택이 중요할지 바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식품을 고를 때 사실 그 가공 수준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브라질에서 만든 노바 분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꽤 유용해요. 1그룹, 그러니까 과일, 채소, 통곡물 같은 거의 가공 안 된 거부터요. 여러 공정을 거치고 첨가물 잔뜩 든 4그룹, 초가공 식품까지 나누거든요. 4그룹이요.
라면이나 과자, 뭐 그런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라면, 과자, 탄산음료, 또 즉석식품 같은 것들이요. 바로 이 4그룹.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확실히 요즘 마트나 편의점 가면 그런 4그룹 식품들, 정말 많아요. 편리하긴 한데 이게 보디빌딩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영양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높은데 정작 근육 회복이나 뭐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건 부족한 경우가 많죠. 흔히 빈 칼로리라고 하잖아요. 빈 칼로리. 네. 예를 들어서 라면 한 봉지 칼로리랑 그걸로 통곡물이랑 채소 넣은 비빔밥을 먹는다고 비교해 보면요. 당연히 후자가 단백질, 식이섬유는 훨씬 많고 나트륨이나 포화지방은 더 적어요. 이런 차이가 매일 쌓이면 운동 수행 능력이나 회복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단순히 그냥 살찌는 문제를 넘어서 운동 효과 자체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고도로 가공되면서 원재료의 좋은 성분은 막 사라지고 원치 않는 것들이 추가되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그 가공 과정에서요. 원재료의 뭐 세포 벽 같은 구조, 이걸 식품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파괴되면서 영양소 흡수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첨가물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첨가물이요? 어떤? 네, 예를 들어 햄이나 소세지에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 이거는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그 발암 가능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좀 교란시켜서 소화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요즘 나오고 있죠. 타르색소 중 일부는 또 어린이 ADHD와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있고요. 와, 그 하나하나도 사실 신경 쓰이는데 이걸 매일 여러 종류로 먹게 되잖아요, 보통. 그게 혹시 말씀하신 칵테일 효과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각각의 첨가물은 뭐 허용 기준치 이내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걸 여러 종류 복합적으로 또 장기간 섭취했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거든요. 이게 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나트륨 과다 섭취, 이것도 혈압 높여서 심혈관에 부담을 주고요. 트랜스 지방은 뭐 염증 반응 높이고 혈관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죠. 라벨에 0g이라고 써 있어도 그 부분 경화유 이런 게 보이면 소량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하고요. 부분 경화유요? 네. 첨가당 역시 과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대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럼 반대로요. 자연식품은 왜 보디빌딩에 더 유리한 건가요? 그냥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연식품은 가공을 최소화했으니까 영양소가 당연히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영양소들이 식품 본연의 구조, 그러니까 매트릭스 안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예를 들어 과일의 비타민C랑 여러 파이토케미컬이 그냥 같이 작용하는 것처럼요. 단순히 영양제 형태로 먹는 거랑은 좀 다른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이런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보디빌딩 목표 달성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일단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 뭐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이런 거요. 이건 물론이고 통곡물이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주고 글리코겐 저장에도 유리하죠. 또 어떤 자연식품들은 운동 능력 향상에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해요. 직접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비트의 베타인 성분이 근지구력을 높인다거나 커피의 카페인이 집중력 높이고 피로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요. 아하, 그렇군요. 운동을 회복에도 그럼 차이가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또 생강이나 오메가3 풍부한 생선 있잖아요. 등푸른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의 항염증 효과는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물론 편리하지만 자연식품은 이런 미량 영양소랑 생리활성 물질까지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죠. 그럼 이제 실천이 중요한데 이게 또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식품 라벨을 보는 습관부터 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칼로리 숫자만 딱 보지 마시고요. 그 원재료명,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목록이 좀 짧고 내가 아는 이름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것이 좋습니다. 액상과당이나 옥수수 시럽 같은 숨겨진 당, 아니면 좀 어려운 첨가물 이름들을 눈여겨보시고요. 네네, 원재료명. 그리고 영양성분표에서는 이게 일회 제공량 기준인지 꼭 확인하고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함량을 비교해보는 거죠. 아, 작은 병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금방 지칠 수 있어요. 그냥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 단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티, 과자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보세요.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횟수를 조금씩 늘리는 것도 아주 확실한 방법이고요. 맞아요. 집밥이 최고죠. 그렇죠. 아침에 시리얼 대신에 오트밀이랑 과일, 점심에 컵라면 대신 샐러드나 직접 싼 도시락, 간식으로 빵 대신 요거트나 견과류.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결국 단순히 뭘 먹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요. 식품을 고르는 기준, 그리고 식습관 자체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건강, 그리고 성공적인 보디빌딩 여정을 위한 본질적인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막 붙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 말이 진짜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체중계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 뼈, 수분 이런 제지방량이랑 체지방량 비율, 그러니까 체성분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FMI니 FMI니 하는 지표들도 나왔는데 이게 키랑 상관없이 몸 구성을 훨씬 잘 보여준다고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FFMI, 그러니까 제지방량 지수랑 FMI, 체지방량 지수는 단순히 키랑 몸무게만 보는 BMI랑은 좀 달라요. 우리 몸 안에 실제로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또 지방은 얼마나 있는지, 이걸 키 대비로 보여주니까 훨씬 더 입체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떤 재료를 몸에 넣어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화되면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걸로 분해되잖아요. 네. 이게 그냥 에너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세포나 조직, 또 호르몬 만드는 진짜 건축자재가 되는 거거든요. 건축자재요. 네. 운동이 만약 집을 짓는 거라면 음식은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거예요. 좋은 자재 없이는 튼튼한 집 못 짓잖아요. 똑같습니다.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건축자재들,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의 역할이랑 비율이 총 칼로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이죠. 1g당 4kcal. 운동할 때 힘을 내게 해주고요. 단백질도 칼로리는 같은데 역할이 다르죠. 근육 조직 만드는 핵심 재료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걸 돕고 또 분해되는 건 막아주고요. 아, 합성 촉진, 분해 억제. 지방은 1g당 9kcal로 에너지가 가장 농축되어 있고 세포막이나 호르몬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특히 근육을 키우는 게 목표다 이러면 단백질은 그냥 에너지원 그 이상이에요. 말 그대로 근육을 만들고 운동하다 손상된 근육 회복시키는 벽돌 역할이죠. 벽돌. 네. 그래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1.2g에서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2.0g까지도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거든요. 꽤 많이 먹어야 하네요. 그쵸. 이 정도 양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목표에 따라 탄단지 비율은 다 다르겠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긴 같은 칼로리라도 음식의 질, 그러니까 영양 밀도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칼로리는 별로 없는데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같은 좋은 게 꽉 찬 음식이 있고 반대로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는 별로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음식도 있고요. 정확해요.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들? 예를 들면 신선한 채소, 과일, 아니면 통곡물, 기름기 적은 살코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적은 칼로리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주니까 체성분 개선에 훨씬 유리하죠.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설탕 많이 든 음료 같은 거 이런 건 영양밀도 낮은 빈 칼로리 식품이라서 쉽게 체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요. 특히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 통째로 먹는 음식들이 섬유질이나 칼륨 같은 것도 풍부해서 피로감 줄이는 데도 좋고 건강한 체성분 유지에도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
이 식사 타이밍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던데요. 운동 직후가 기회의 창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 기회의 창 이론, 운동 끝나고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죠. 운동 끝나고 한 2시간 안에 질 좋은 단백질을 한 20에서 25g 정도 먹으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 타이밍 자체보다는 하루 동안 필요한 총 단백질이랑 영양소를 꾸준히 잘 챙겨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도 많아졌어요. 아, 전체 총량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다만 단백질을 한 번에 막 많이 먹기보다는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20에서 30g씩 나눠서 먹는 게 근육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꾸준히 만드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 어제보다 오늘 체중이 뭐 1kg 내렸다고 바로 막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게 뭐 진짜 지방이나 근육이 변한 게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단기적인 체중 변화는요, 실제 지방이나 근육량이 변했다기보다는 그 전날 먹은 탄수화물이나 염분량에 따라서 몸이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 달라져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 수분 때문이군요. 네. 그러니까 체중계 숫자에 너무 이렇게 막 기분 오르락 내리락 하기보다는 꾸준히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면서 몇 주, 몇 달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 그러니까 뭐 근육량이 늘었다든지 체지방률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허리 둘레가 줄었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지표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하죠. 그럼 반대로 영양 균형이 깨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열심히 운동해도 효과는 못 보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요? 네, 영양 불균형은 뭐 근손실,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이런 걸로 이어져서 운동 효과를 그냥 반감시켜 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만 막 늘리는 식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요즘 그런 식단 하시는 분들 좀 있죠. 그런 경우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근육이 분해되고 오히려 차지방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 상태가 될 위험이 커져요. 근감소성 비만, 처음 들어보는데 위험한 건가요? 네, 겉보기에는 말랐는데 속으로는 지방이 많고 근육은 부족한 상태라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아,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비슷하겠네요. 막 굶거나 그러면 몸이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뀐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급격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이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에너지를 아끼려고 기초대사량을 확 낮춰버리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비상에너지원으로 쓰려고 근육을 분해하고 어떻게든 에너지를 더 얻으려고 식욕은 막 늘리는 방향으로 몸이 방어를 해요. 할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결국 요요 현상이랑 같이 건강만 해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거죠. 듣고 보니까 음식이 단순히 몸매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 컨디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에너지 수준이나 기분,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혈당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서 꾸준히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고요. 또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장뇌축이라고 해서 이게 뇌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장이랑 뇌가 연결돼 있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뭐 트립토판 같은 특정 영양소는 숙면을 돕는 호르몬 만드는 데 관여하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네, 결국은 그 말이죠. 매일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음식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장기적으로 당신의 몸,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계획 세우는 것도 좋지만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공식품 대신에 신선한 채소 한 접시 더하는 거.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선택에 아주 정직하게 반응할 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을 때도 몸은 계속 에너지를 쓰잖아요. 네, 그쵸. 이게 바로 그 기초 대사량, BMI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루 에너지 소비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크죠. 이건 뭐 아시다시피 나이, 성별, 키, 체중, 그리고 특히 근육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 BMI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냥 숫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모르고 막 그냥 칼로리를 확 줄여버리면 오히려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버리거나 심하면 근육까지 손실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식단을 짜려면 꼭 알아야 하는 뭐랄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여러 공식이 있죠. 요즘에는 그 미필린 세인트 지어 방정식
이게 비교적 정확하다고 해서 많이들 써요.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성별, 나이, 키, 체중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이런 공식들도 결국엔 추정치라는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군요. 네, 실제 내 몸의 BMR하고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에 너무 막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이걸 그냥 시작점 정도로 생각하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조절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완벽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아도 충분히 쓸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럼 그 BMR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움직이고 뭐 운동도 하고 하면서 추가로 쓰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걸 합친 게 총 에너지 소비량, TDE이고요. 네, 맞습니다. TDEE.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이 정도 칼로리는 먹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겠네요. 네, 딱 그거죠. 결국 이 TDE보다 더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 덜 먹으면 빠지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네. TDE는 보통 그 BMR에다가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활동 계수라는 걸 곱해서 계산을 해요. 활동 계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이라서 주로 앉아서 생활한다. 이러면 1.2 정도 곱하고요. 주 3회에서 5회 정도 중간 강도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한 1.55 정도? 이렇게 곱하는 식이죠. 아하. 근데 이게 좀 자기가 판단해야 하는 거라 약간 주관적일 수 있어서 오차가 생기기 쉬워요. 그렇겠네요. 내가 얼마나 활동적인지 판단하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낮게 보수적으로 잡고 시작해서 체중 변화요 좀 지켜보면서 아, 나한테는 이 정도 계수가 맞구나 하고 찾아가는 게 좋아요. 아, 네. 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막 운동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일상 속 작은 움직임들 있잖아요. 뭐 전화 받으면서 서성이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거나 이런 걸 NEAT,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TDE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오, NEAT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군요. 네, 무시 못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TDE를 알았다고 치고 목표에 따라서 칼로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 우선 근육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을 늘리려면 당연히 에너지가 남아야 하니까 TDE보다 더 먹어야겠죠. 네. 이걸 이제 칼로리 잉여 상태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TDE에다가 하루에 한 300에서 500kcal 정도 그 정도 더 먹는 걸 권장해요. 300에서 500kcal 정도 추가. 네.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무조건 막 많이 먹는다고 그게 다 근육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으로도 갈 수 있겠죠. 맞아요. 너무 과하면 그냥 체지방만 늘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체중 변화나 뭐 눈바디 같은 거,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단백질 충분히 먹어주고 꾸준히 저항성 운동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네. 운동이랑 단백질은 필수겠네요. 자, 그럼 반대로 체지방을 좀 빼고 싶다. 다이어트가 목표일 때는요? 그때는 반대로 TDE보다 적게 먹어서 칼로리 결손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네. 이때도 막 굶는 게 아니라 보통 TDE에서 하루에 한 300에서 500kcal 정도를 덜 먹는 걸 많이 추천해요. 이것도 300에서 500 정도군요. 네, 하루에 500kcal씩 꾸준히 줄이면 뭐 이론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0.5kg 그 정도 감량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죠. 오, 꽤 구체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뭔가요? 칼로리를 줄이는 건 좋은데 절대로 BMR, 그러니까 기초대사량보다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BMR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네, 절대로 안 돼요. 그 선 밑으로 칼로리 섭취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걸 완전 비상사태로 인식해요. 생존해야 하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기초대사량 자체를 막 낮춰버리고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심지어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해요. 헐, 근육을요?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살은 더 안 빠지는 체질이 되고 영양 불균형 오고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확 찌는 무효현상 겪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와, 진짜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빼려면 점진적으로 그리고 근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빼야 해요. 이때도 단백질 잘 챙겨 먹고 근력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럼 진짜 초보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어도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절대 안 된다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 손해다.
네, 딱 그거예요. 단계적으로 체중 숫자는 좀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대부분 수분이나 근육이 빠지는 걸 수 있고, 길게 보면 건강 망치고 오히려 다이어트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 길이에요. 몸이 뚝뚝해서 에너지가 너무 안 들어오면 아예 그냥 절약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군요. 맞습니다. 굶으면서 운동만 하면 기초대사량 망가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살은 더 쉽게 찌고 빼기는 더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BMR은 정말 존중해줘야 해요. 요즘에는 이런 BMR이나 TDE 계산하고 식단 기록하는 거 도와주는 앱들도 많잖아요. 뭐 마이피트니스팔이라든지 우리나라 앱 중에는 인아웃 같은 것도 있고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도구들이 분명 도움이 되죠. 사용하면 편하고요. 근데 역시나 그것도 다 추정치라는 거는 잊지 말아야 하고요. 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매일 막 칼같이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기록하면서 아, 내가 요즘 이 정도 먹고 있구나 하고 내 섭취 경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습관 자체예요. 완벽주의보다는 그냥 꾸준함, 일관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맞아요.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렵죠. 그럼 예를 들어서 TDA가 2,500kcal인 사람이 근육 늘리려고 2,900kg 먹는다 치면 어떻게 식단을 조절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는 매 끼니 맞아 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 좀 더 먹고 닭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단백질도 좀 더 챙겨 먹고 아니면 간식으로 견과류를 좀 더 먹는다든지 운동 전후에 먹는 식사량을 좀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조금씩 더 추가하는 거죠. 네네. 반대로 체지방 빼려고 2,100kg 먹어야 한다면요? 그때는 또 반대로 해야죠. 뭐 매 끼니 밥량을 조금씩 줄인다거나 아니면 빵이나 과자 같은 거 대신에 포만감은 높은데 칼로리는 낮은 현미밥이나 채소 위주로 먹는다거나 아, 음식 종류를 바꾸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달달한 음료수나 튀김 같은 고칼로리 음식들을 좀 줄이는 것도 효과가 크겠죠. 단순히 칼로리 숫자만 맞추는 것보다 어떤 음식으로 그 칼로리를 채우고 줄이느냐가 영양균형이나 포만감, 뭐 식단 만족도 이런 데 훨씬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는 꼭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결국 무엇을 먹느냐도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칼로리 계산하고 조절하는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분명 도움이 되는 지침이 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숫자에 너무 갇히지 않고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꾸준히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요? 운동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근육 성장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양 섭취 아니겠습니까? 부엌을 그냥 요리하는 곳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근육 합성을 위한 나만의 아나볼릭 키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운동이 딱 신호탄이라면 영양은 진짜 그 신호에 맞춰서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넣어주는 과정인 거죠. 아, 네. 정말 딱 맞는 비유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뭐랄까 벽돌 같은 거고요. 탄수화물은 이제 운동하고 회복할 때 쓰는 연료. 그리고 지방은 호르몬 만들고 세포 기능에 꼭 필요한 거고요. 이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잘 들어가야 몸이 근육 만들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벽돌, 단백질부터 좀 볼까요? 보통 닭가슴살, 계란, 뭐 그릭 요거트, 콩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인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아,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거랑 좀 나눠 먹는 거랑 뭐가 더 나아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단백질은 사실 한 번에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좀 정해져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하루 3-4번 식사에 걸쳐서 꾸준히 드시는 게 그 근육 단백질 합성, MPS라고 하죠. 그걸 더 잘 자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닭가슴살 같은 거는 대량으로 사서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누어서 얼려두면 돈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되고요. 아, 그렇군요. 역시 꾸준함이네요. 네. 그럼 이제 에너지원, 탄수화물로 가볼까요? 현미밥이나 오트밀, 고구마 같은 거 이런 복합 탄수화물이 좋다고들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확 올리지 않고 에너지를 꾸준하게 공급해줘요. 포만감도 오래가니까 괜히 간식 찾게 되는 것도 좀 줄여주고요. 주말에 미리 밥이나 퀴노아 같은 걸 좀 넉넉히 해두면 평일에 진짜 편해요.
아, 근데 운동 직전이나 직후 있잖아요. 그때는 좀 빨리 에너지 채우고 글리코겐 보충하려고 바나나나 흰쌀 밥 같은 거, 그런 걸 먹는 것도 괜찮아요. 전략적으로요. 그렇군요. 그럼 지방은요? 이게 뭐 다이어트의 적이다 이런 오해도 많은데 건강한 지방 왜 챙겨 먹어야 하는 거죠?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니면 뭐 연어 같은 생선들, 이런 게 좋다고는 들었어요. 아, 지방은 진짜 오해를 많이 받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말씀하신 그런 식품에 많은 불포화 지방산 있잖아요. 이게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주고 비타민 흡수도 돕고 또 근육 성장에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만드는 데도 필요하거든요. 견과류 한 줌 정도 간식으로 먹는 건 좋은데 이게 칼로리가 좀 높으니까 양은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정말 피해야 할 건 트랜스 지방이랑 너무 많은 포화 지방. 이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아, 영양소 얘기하다 보니까 채소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색깔도 진짜 다양하고. 근데 이게 근육에 직접 막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꼭 먹어야 해요?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엄청 많아요. 이런 영양소들이 몸 기능이 잘 돌아가게 돕고 운동하면서 생기는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거기서 몸을 보호해주고 회복도 돕거든요. 식이섬유는 또 소화 잘 되게 하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하고요. 칼로리는 낮은데 배는 부르니까 체지방 관리에도 좋죠. 요즘 냉동 채소도 영양 손실 별로 없이 잘 나오니까 바쁘실 때 그거 활용하시면 진짜 편해요. 하루에 한두 끼는 꼭 다양한 색깔 채소 먹는 습관? 이거 좋습니다. 와, 진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그럼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거. 가공식품 살 때 영양성분표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뭘 먼저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는 1회 제공량이랑 총 내용량 이걸 딱 보셔야 돼요. 영양 정보가 보통 1회 제공량 기준인데 내가 먹는 양이랑 다를 수 있거든요. 꼭 체크해야죠. 그 다음엔 단백질 함량 보시고 특히 첨가당이랑 트랜스 지방 함량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트랜스 지방은 0g인 걸로 고르셔야 하고요. 이게 혈관에 진짜 안 좋거든요. 아, 그리고 포장 앞에 막 저지방, 고단백 이렇게 써 있는 거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 꼭 뒤에 성분표를 직접 보세요. 가끔 저지방이라고 써놓고 설탕을 더 넣은 경우도 있어요. 맛 때문에. 헉, 뒤를 꼭 봐야겠네요. 와, 이런 식단을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밀프렙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요? 며칠치 식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라던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밀프렙하면 시간도 아끼고 계획대로 먹기 좋죠. 근데 처음부터 막 모든 끼니를 완벽하게 다 준비하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구성 요소 프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주말에 닭가슴살 몇 개 구워놓고 현미밥 해놓고 채소 좀 볶아놓고 이렇게 핵심 재료만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는 이걸 그냥 조합해서 빨리 먹는 거죠. 이게 훨씬 덜 질리고 꾸준히 하기에 좋아요.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매번 똑같은 거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이런 건강식단 돈 많이 들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아끼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 없을까요? 아, 그럼요. 충분히 가능해요. 제철 채소나 과일 있잖아요. 그게 싸고 영양도 좋아요. 냉동대품도 괜찮은 대안이고요. 단백질도 계란, 두부, 렌틸콩 이런 거 비교적 저렴하거든요. 적극 활용하시고 무엇보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횟수를 늘리면 외식이나 배달보다 훨씬 아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녁에 먹고 남은 거 다음날 점심 도시락으로 싸가는 거 이것도 간단하고 좋죠. 아, 그렇군요. 정말 방법은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식단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가끔 계획대로 못 먹으면 막 자책하게 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완벽주의를 좀 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 좀 어긋났다고 해서 다 망한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길게 보고 꾸준히 하려는 그 방향성이죠. 그리고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이것도 근육 만들고 회복하는 데 진짜 큰 영향을 줘요.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니까 가끔은 몸이 뭘 원하는지 좀 들어주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기시는 게 중요합니다.